부동산 어렵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한 40분 정도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미래를 바라볼 때요,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를 좀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2년 뒤와 20년 뒤를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유모차보다 계모차가 많다. 예, 실제로 제가 겪었습니다. 여의도 제가 그 한 바퀴 돌면 2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제가 지난 겨울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근데 확실히 계모차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이제 애기인 줄 알고 이게 들쳤다가 개한테 물려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당하신 분도 계시고. 자, 그런 것만 보시면은 지금 집값 오르는 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실 때는 바로 균형추를 가져야 돼요. 이 밸런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인구를 걱정할 때요, 수급을 걱정할 때요, 뭘 걱정해야 돼요? 공급을 걱정할 때지, 지금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구 충격 그러면은 이제 막 이게 공포로 이게 왔잖아, 이게. 예? 그럼 우리 내리에 편도체를 자극한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뭐 다 끝장난다는 청산론으로 가기 쉽죠. 근데 지금 집값 오르는 거 이해가 안 되시죠? 서울 아파트가 올 들어서 벌써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6.6%가 올랐는데 작년이 10% 올랐거든요. 벌써 상반기 동안에 거의 15%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이걸 뭐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부동산을 바라보실 때 저는 선험적 사고, 결론을 내놓고 얘기하지 마시고 결론을 내지 마시고 그냥 백지 상태에서 시장을 분석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우리 당이론이 현실과 너무 괴리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인구 감소 시대의 부동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바로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이걸 이제 초격차 사회 혹은 뭐 초양극화. 그러니까 더 그레이트 디바이드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기 때문에 오르는 데는 더 오르고 뭐 빠지는 데는 더 빠지고 이런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구 문제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두리뭉실하게 보지 말고 좀 깊게 파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공포는 두리뭉실하게 인상적으로 바라보면은 이게 정폭돼요. 근데 실제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하나 해부해 버리면은 이게 좀 더 냉정하게 좀 볼 수 있는 나름대로 인사이트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을 당이론적으로 너무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잘 안 맞습니다, 그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조금은 여러분에게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강의 끝나도 기억이 안 남잖아요. 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양극화 정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프랑스 철학자 꽁트는 인구는 운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그 나라 경제의 펀더멘탈은 인구입니다. 맞잖아요? 근데 지금 인구가 올해 한 4년째 우리나라는 줄고 있죠. 물론 내국인 중심입니다. 작년에 외국인이 좀 늘어서 뭐 전체 인구는 약간 뭐 늘어났다 하지만 내국인은 계속해서 줄고 있는 건데. 근데 주택 시장을 바라볼 때 일반적으로 그 이제 인구냐 가구냐를 보고 이제 약간 이제 얘기가 다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가구 수를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물론 두 개 다 보는 게 좋겠죠. 지금 통계청의 공식적인 얘기로는 인구 감소는 전국에 이제 2020년부터 줄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수도권은 36년. 근데 가구 수는 한 40년 정도부터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최근처럼 저출생이 본격화된다면은 이게 이제 가구 수 그 감소 시기도 좀 빨라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심지어 좀 극단적인 얘기로는
2034년부터 가구수가 준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왔는데 아직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통계청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인구 가구수 추계를 보면은 2040년 정도부터 이제 그때 가면 인구하고 가구하고 동시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나겠죠. 보통 부동산학 논문들을 보면요, 인구 쇼크는 한 2040년부터 나타날 거다 이런 논문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게 다 이게 이제 이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그 미국의 뭐 그런 그 인구 통계 모델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 문제도 앞으로 이제 심각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주나 심지어 지금 화천에서도 바나나 재배 뭐 이렇게 시험 재배 들어갈 정도로 전반적으로 이 나라가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산사태와 해안가 침수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데 보면은 아니면 뭐 남태평양 같은데 보면은 뭐냐면요,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 뭐냐면은 이 둥지 내몰림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죠? 우리가 뭐 둥지 내몰림 이런 현상들, 뭐 서촌이나 북촌에 임차인들이 어렵게 이렇게 상권을 이렇게 읽어놓으면은 갑자기 임대로 올려가지고 이제 쫓겨나는 그게 이제 둥지 내몰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인데, 기후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부자들이 해안가에 살잖아요, 그죠? 해수욕 가기 좋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 또 풍광을 즐기기도 한데 거기에 침수가 돼버리니까 결국은 거기 있는 부자들은 구릉지대로 올라오는 거고, 구릉지대에 살던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들은 오히려 해안가로 쫓겨나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기후 젠트리피케이션 양상인데, 아직은 우리나라 뭐 그 정도는 걱정은 안 할 거고, 나중에 이제 뭐 아이슬란드나 이런 데 뭐 얼음 다 녹으면은 뭐 인천공항까지 물 잠긴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지금은 어떻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향후에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연재해가 좀 일상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도심 생활이 더 이제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나가는 얘기로 이 더운 날에는 시원한 데가 명당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제가 지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게 옛날에는 남향이 풍수적으로 약간 명당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지금은 약간 남향이 좀 더워요. 차라리 남남동 이쪽이 조금 풍수적으로 낫지 않느냐. 일단 여름에 안 더워야 돼 지금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초양극화, 이제 더 그레이트 디바이드, 이게 이제 앞으로 가장 큰 특징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공간의 마태효과, 극과 극, 이걸 이제 마태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앞으로 감옥이 될 수가 있고요, 지옥이 될 수가 있고, 무덤이 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이제 논밭은 굉장히 이제 자초자산이라고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보면은 요사이 시골에서는 잘 보시면 애 울음소리가 아니라 경운기 소리가 안 들립니다. 어르신들이 90 가까이 되셔가지고 경운기를 못 몰아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급속도로 지금 고령화에 소용돌이에 지금 휩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분화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지방은 앞으로 자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면이 아니라 섬이 아니라 점만 살아남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보통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보통 점이 모여서 선이 되죠. 선이 모여서 면이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향들이 나타날 것 같고, 교외보다는 이제 도심 쏠림 현상이 좀 더 두드러질 것 같다. 왜냐하면 MZ 세대가 기본적으로 도심 콘크리트 기저라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Z 세대가 지금 20대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알파 세대가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겠죠. 이제 그런 측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문화에 익숙한 세대가 지금 세상을 바꾸는 이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 스마트 시티, 이런 일본에 가보면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록봉기라든지 미드타운 요새 보면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초고층 주거 복합 시설이 앞으로 대세고, 이걸 이제 맨하탄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고층 어떤 그런 주거 시설들이 앞으로 더 많이 들어서는 뭐 이런 양상이 빚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주택시장은 2030년부터 인구 위기 영향권으로 좀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이제 좀 크게 본다면은 뭐 전국적으로 본다면은 인구하고 가구수가 동시 줄어드는 2040년 정도 좀 그때 가면 충격이 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운 미래 2년 뒤와 20년 뒤는 구분 안 하지 못하면은 이게 머리가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그래야 균형추를 잡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구는 제가 봤을 때 먼 미래를 보는 망원경입니다. 망원경을 돋보기로 쓰면 안 보여요. 그렇죠? 망원경을 현무경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지금 지식인 분들이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 망원경을 가지고 돋보기로 써요. 인구를 가지고 지금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면 잘 안 맞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일본에는 4인 가정용 패밀리형 주택을 짓지 않습니다. 일본이 최근 10년간 거주 면적이 약 10% 정도 줄었대요. 이게 일본 보면.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을 가면 똑같이 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대형 아파트 몰락론이 이 설득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오히려 대형 아파트가 더 올랐거든요. 왜 그래요? 인구하고 안 맞잖아요. 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공급 물량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10년도 초반에 중대형,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초과 85제곱미터 초과의 공급 물량이 많을 때는 30%가 넘었어요. 가장 최근에 적을 때 5에서 한 7%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입주 물량이.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은 이게 단순 도식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1, 2가구밖에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 그죠? 그러면은 지금은 대세가 25평형 60제곱미터가 대세인 건 맞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오히려 대형 아파트를 안 지으니까 가격은 오히려 또 많이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흐름을 이 장기 어떻게 보면 시장을 가늠하는 잣대인 인구를 가지고 쓰면은 약간 오차가 심하게 난다. 인구 만능론은 다소 위험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 측면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앞으로 거래 회전율이 뚝 떨어질 겁니다. 이제 거래가 많이 준다는 건데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 2013년 이때 굉장히 안 좋았을 때입니다. 제가 일본 통계를 주거용 부동산 통계를 내보면 일본이 집값이 가장 쌌을 때가 언제냐면은 헤이세이 버블 아시죠? 그때 2009년 1월이 얘들이 정점이었는데 뭐 주식은 89년 12월에 4만 근처까지 갔죠. 그 니케이 지수가. 그런데 보통 일본은 보면은 주식보다 한 2년 정도 늦어요. 보통 그 주거용 부동산을 보면은. 근데 저점이 언제냐면은 2012년 10월이에요. 일본 부동산의 그 주거용 부동산의 지수의 가장 그 바닥권이요. 그런데 그때가 2013년 이때 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체 중에서 세 채 팔렸다는 거잖아요. 거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의 최근에 5년간 주택 거래 회전율이 5.5% 정도 됩니다.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인구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가 이제 평균 연령이 낮은 곳 혹은 부촌인 곳이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상대적 뭐 안전지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에는 세종하고 대전 유성구, 부산 강서구, 광주 광산구, 울산 북구 이쪽이 이제 거주 연령대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대부분 이 지역들이 대부분 뭐가 있습니까? 업무지구가 좀 겹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별로 따져보면요. 우리나라에서 광역시 중에서 가장 연령대가 좀 낮은 데가 광주 수암동, 그 다음에 부산에서는 그 명지동 같은데, 그 명지 국제신도시 같은 데가 아무래도 연령대가 좀 낮죠. 그래서 그 시장이 이게 인구 쇼크의 충격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늦게 받거나 덜 받는 것은 결국 젊은 인구가 어느 정도 모여 있느냐. 그 거주지의 평균 연령이 낮을수록 말하자면은 애 울음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곳,
놀이터에서 12시까지 애들이 노는데, 까지는 못 놀려나? 9시까지 노는데, 이런 데가 인구 쇼크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일본 주택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극단적인 버블 사태라고, 버블 붕괴 사태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일본의 재밌는 것은, 하루 종일 NHK 뉴스를 들어보면은 집값이 올랐느니 내렸느니 보도를 안 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이제 우리 동네에 이제 사진관 하시는 분이, 제가 며칠 전에 퇴근하는 길에 그분이 갑자기 저를 이름을 박박사 이리 와봐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 불러가지고 오라면 당황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TV에서 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올해 TV에 나오는 게 올해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이제 19년 됐는데, 그래서 저는 모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전문가는 안 유명한 게 좋은 거예요. 괜히 막 욕 먹어도 그런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분이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야. 그래서 일본어 독학으로 1급을 따셨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상당히 지능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호기심 이런 게 많았던 분이라고 보면 되죠. 우리가 뭐예요? 일본어를 배우면 가장 보고 싶은 게 뭐겠어요? 일본 프로그잖아요. 하루 종일 NHK만 틀어놔 이분은. 근데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2년째 보고 있는데, 대낮에도 보고 있는데 한 번도 집값 얘기를 안 하더라. 앞으로 우리 20년의 미래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도 좀 유추를 해봤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공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버블 붕괴 공포가 우리가 엄청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짓누르는 이게 그런 심리적 기제잖아요, 이게. 그죠? 예, 보면. 그런데 이걸 보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게 심리학적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휴리스틱이라는 게 이게 추단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주먹구구로 세상을 바라보는 걸 휴리스틱이라고 표현하는데, 왜냐하면은 인간들은요, 이게 이제 생각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이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예? 생각에 과부하가 되면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걸 인지적 종결 욕구라고 그럽니다. 빨리 대충 결론 내가지고 어떻게 상 머리 아파. 그러니까 조기에 그냥 결론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듣고 그냥 결론을 내버리는 걸 말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가용식 휴리스틱이 우리가 가장 비행기 사고 그러면은 뭐냐면은 처참한 그런 것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비행기 사고가 거의 한 500만 분의 1 정도, 로또 당첨될 확률이 한 813만 분의 1이고 철도도 한 500만 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걸 너무 비근한 바로 이웃에 있었으니까 엄청나게 그걸 갖다가 과대 포장하고 극단적인 형태만 자꾸 우리가 이제 상상하고, 그걸 또 그래서 공포를 키우는 어떤 그런 양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대생 증후하고 비슷한 거. 이건 심리학 용어인데, 의대생 분들은 이제 뭐예요? 이제 병을 공부하면은 그러면 위가 좀 아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위암이야. 이런 식으로 너무 건강 염려증을 하는 게 일본의 어떤 버블 붕괴하고 좀 유사하다는 겁니다. 자, 잠깐 말씀드릴게. 제가 통계를 제가 좀 더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틀릴 수가 있어서요. 요 통계는 좀 틀린 겁니다. 자, 일본이요. 인구가 언제부터 정점이었냐면 일본 인구가 2010년에 정점이었습니다. 올해 한 14년 정도 줄어들었죠. 그래서 그동안의 인구가 아까 조사해 보니까 약 360만 명 정도가 줄었어요. 일본 인구가. 부산 인구가 330이 조금 안 됩니다. 그 근처입니다. 부산에 하나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최근에 일본의 집값을 보면은 최근에 조금 오르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일본이 이제 아까 2011년부터 감소한다는 말씀을 올렸고, 그런데 아까 집값은 2012년 10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통계적으로. 그런데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나서 얼마 정도 집값이 올랐냐면은 요거는 조금은 작년 4월이고 작년 말까지 보면은 38.4%까지 올랐어요. KB 시세가 얼마 정도, 전국 주택 가격이 KB 시세로 보면은 40.8%가 올랐습니다. 그럼 어때요? 최근에 한 12년
요 정도 뭐 13년 요 정도 보면은 한국이나 우리나 일본이나 비슷하게 올랐죠, 그죠?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동안에 왜 그런 거냐? 유동성이 늘어났어요. M2 보면은 제가 한 1.6배, 우리나라는 한 2.5배 정도 조금 유동성이 늘어났고 일본 역시 가구 수가 좀 계속해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고점이 91년 1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얼마 정도 빠졌냐면은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 낮습니다. 한 23.9% 정도 여전히 일본이 낮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무슨 얘기냐? 빈집도 많아요. 13.6%가 이제 빈집인데, 근데 재밌는 것은 도쿄 상계구에 있는 이런 타워 맨션, 20진 이상의 고층 아파트들은 오히려 MZ세대의 로망이고 오히려 그런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러니까 초양극화 같은 어떤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인구 쇼크가 온다 하더라도 모든 자산들이 다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약간 울퉁불퉁한 형태들, 이게 차별화를 만들어내는 게 두드러진 어떤 그런 특성이다. 그래서 평균의 함정에 빠지시면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나? 좀 남았죠? 제가 20분까지죠? 네, 알겠습니다. 맞죠? 20분인가요? 20분 맞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제 트렌드를 제대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 흐름을 볼 때에 이제 트렌드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시장의 변동의 여러 가지 이제 기간의 짧음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가장 흔한 거는 패드, 변덕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패션, 유행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는 5년에서 10년 정도의 어떤 일정한 흐름을 말하는 거고, 그게 트렌드가 뭐 더 지속이 되면 이게 이노베이션 혹은 이제 컬처가 되는 거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MZ 세대의 공간 욕망이 앞으로 부동산에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 지금은 MZ 세대겠죠, 그죠? 더 젊은 세대들의 주거 욕망, 공간 욕망이 어떻게 보면은 생존의 어떤 그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인사이트와 트렌드를 어떻게 내가 좀 연결할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가 이제 인사이트 그럼 어렵잖아요. 지식이 모인다고 통찰력이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인사이트, 안을 잘 보는 거죠. 아웃사이트가 아니라. 그러면은 시장의 주력이 누구예요? MZ 세대잖아요. 그러면은 예 세대들의 공간 욕망과 주거 욕망과 부동산에 대한 욕망을 이해하면은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쇼크를 좀 덜 받을 거다. 이게 제가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시장이 바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굿바이 부머, 굿모닝 MZ. 이제 이게 부머는 이제 베이비 부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스템에 미셸 쿠퍼가 얘기하는 일마 집단적인 무의식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의식보다 무의식이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젊은 세대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약간 이런 얘기도 합니다. 캣 제너레이션, 고양이 세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약간 시크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뭐 한 번 빠지면은 이게 깊게 빠지고, 아니면은 좀 힘들어 이제 그런 어떤 약간 고립주의적인 어떤 경향, 이 비대면이 낳은 어떤 그런 하나의 특성이라고 보십니다. 요새는 이렇게 가족끼리도 요새는 뭐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저도 집에 있을 때 집사람이랑 얘기 안 합니다. 주로 카톡합니다. 카톡. 마음 편안합니다. 굳이 왜 얘기해요? 모든 게 비대면이죠. 비대면. 이게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이고요. 그래서 요새 세대들이 특징이 이제 공간의 친숙도가 다르고 장소성이 다르고, 장소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장소에다가 자기 경험을 입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간의 친숙도하고 약간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비슷하죠. 이게 세대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코호트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새 젊은 세대들은 공간 소비를 굉장히 도심지향적으로 한다. 그린 레저보다 콘크리트 레저를 하고, 뭐 MT를 모텔로 가는 걸 이제 MT로 MT 갈까 그러고,
여러분이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뭐 대성리, 뭐 청평 이런 데 가셨죠? 요새는 잘 안 갑니다. 요새는 잘 옛날 올드 마인드예요. 그리고 요새 호텔이 잘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수영장이 이뻐야 돼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이 소비 자체도 그냥 리얼타임으로 하는 뭐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상품 소비는 기본적으로 호모사피엔스 시대처럼 모바일로 넘어가는 거죠. 최근에 보니까 설문조사 2개 나왔던데요. 똑같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오프라인 소비보다 온라인 소비가 절반을 훨씬 넘었다는 거예요. 되시죠? 그러니까 요새는 삼겹살조차도 다 배달해 먹는 1인분으로 이런 세상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골목의 종말, 뭐 오프라인의 종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소비의 어떤 패턴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그러면 가장 부동산 시장에 타격이 먼저 올 게 뭐냐? 바로 상권 문제라는 거죠. 앞으로 상권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 공급 과잉이거든요. 그리고 소비 패턴 자체가 전부 다 모바일로 디지털로 다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 설계하시는 분들이 가장 골치 아픈 게 이게 상가를 사서 이 따박따박 월세 받겠다는 생각들이 이게 이제 구시대적 로망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실제로 신도시에 지금 많은 상가들이 들어섰는데 그거 지금 다 어떻게 보면은 은퇴자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다 떠안은 거죠. 그 버블을. 앞으로 심각.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는 분이 개발하시는 분인데 모 신도시에서 있잖아요. 이게 상가 분양을 이게 다 받은 거예요. 고령자분들이.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지금 다 비었으니까 대출이자도 못 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걸 다 통틀어 가지고 이분이 어제 만났는데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개조하겠다는 거예요. 뭐 지구단의 계획 세워가지고 뭐 그런 것처럼 아마 지금 상가가 상당 부분이 공급이 과잉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뭐 주거용 시설처럼 많이 바꿀 겁니다. 미국에도 아마 그런 사무실을 약간 아파트로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상가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상가가 왜 공급 과잉이냐면은 여기 지금 명동이잖아요. 명동 종로나 청계천에 가면은 새로 들어서는 건물마다 다 지하에 상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맛집입니다. 상가가 보이는 게 다 아니다. 안 보이는 상가가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유동인구는 어떻게 많지 않은데 그나마 지금 건물 지을 때마다 다 상가를 넣으니까 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요즘에 저는 세대들은 뭐 투자소득과 노동소득 구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차박 캠핑을 가지만 뭐 투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 세대라고 보면, 이분들은 가장 큰 특징은 아파트와 부동산을 동일시하는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요새 토지 전문가나 약간 중개업자분들이 많지 않죠. 요새 세대들은 최대 특징이 뭐냐면 욜로 스타일이죠. 몸테크는 안 하는 세대. 고진감래가 아니라 고진고래를 믿는 세대.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그 트렌드 이슈, 그 신조어가 얼육신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얼어 죽어도 신축. 그 제가 저작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트렌드가 고스란히 부동산 시장으로 연결돼요. 최근에 1년 동안에 수도권에서 중공아파트 5년 이내 아파트가 5년 이내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이게 저 그만할게요. 예, 자, 그러면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시장의 주력 세대가 누구냐? 그거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나타난다. 근데 약간 가변적인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과 한 6, 7년 전만 하더라도 갭 투자가 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였어요. 20, 30대들이 주로 돈이 없으니까 갭 투자를 많이 했죠. 지금은 뭐예요? 갭 투자를 안 합니다. 지금 어떤 집을 사느냐? 주로 30대 후반, 40대 약간 초중반의 젊은 엄마들이 정주 공간으로서 집을 사는 겁니다. 통계로 많이 나와요. 그거는. 자, 왜 그러느냐? 잘 보십시오. 여기 아마 82년생 김지영 세대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82년생 김지영 세대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연계시킬 수 있어요. 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나온 지가 언제냐? 2016년입니다. 지금부터 8년 전입니다.
그때 김지영이라는 그때 이제 신혼부부죠. 이 김지영이라는 분이 어디 살았냐면은 서울 외곽에 24평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34살입니다.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약간 쌈짓돈으로 갭 투자를 했죠. 왜? 그때 당시에 KB 시세를 보면은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 비율이 2016년 6월에 무려 75%까지 올라갔어요. 그때는 돈 몇 푼 안 들여도 갭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돈 모은 것도 없어요. 사실 인출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느냐? 지금은 전세가 비율이 54%로 뚝 떨어졌어요. 지금은 서울에서 갭 투자를 하려면 6억 천이 듭니다. 엄두를 못 내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안 하죠. 20대들도 안 사죠. 우리가 2021년대 집값이 가장 비쌌을 때 그때의 20대들의 투자 비용이 아파트 서울 아파트를 사는 비중이 약 6% 됐는데 지금은 2%뚝 떨어졌어요. 최근에 40대가 30대를 뛰어넘었다는 보도를 보셨죠? 그러니까 바로 김지영 세대가 집을 사는 거예요.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데가 어디냐? 보면 알죠. 옛날에는 뭐예요? 상계동 이런 데 집이 싸니까 많이 이렇게 이게 갭 투자로 하셨는데 요새는 그보다 보면 확실히 정주 공간, 새 아파트 중심으로 가고 있다는. 그래서 보면 서울에서 집값이 최근 1년 동안 가장 많이 오른 데가 강남이 아니에요.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성동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광진구. 왜? 성동구는 그 옥수동하고 건보동 쪽으로 새 집이 많고 도심이나 강남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 다음에 광진구는 거기가 학군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약간 트렌드가 있긴 한데 이게 한 5년이나 10년마다 이게 좀 바뀌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는 거고 지금 트렌드는 갭 투자 트렌드가 아니라 갈아타기 수요 트렌드라고 보시면 저는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출 규제가 15억 풀리니까 이제 그런 현상도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드는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Z세대는 기본적으로 얘들은 아파트만 좋아하는 세대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가압비 문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MZ세대들은 투자를 게임을 합니다. 이게 거의 게임을 하는 것 같고 당군 일에 이제 가장 재무지능이 뛰어난 세대죠. 근데 조금 조급하죠. 좀 조급해서 금방 기성세대를 좀 뛰어넘으려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 아파트를 게임하듯이 하는 아파트 득템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이건 제가 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치 콘크리트 블록 사듯이 하는 뭐 이런 어떤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성세대들, 그러니까 베이비부머 분들도 이제 일종의 이제 원래는 부동산 중독 세대라고 표현했는데 좀 약간 별로 안 좋은 말이라서 제가 부동산 약간 프렌들리 세대에 좀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파트 분양받아서 중산층이 된 기억이 아직까지 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 쪽은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박식하지는 않죠. 약간 초식형에 가깝죠. 부동산만 이게 좀 공격형으로 하시는 경향이고 그리고 사이는 보면은 대도시 집 팔고 부부가 시골로 같이 안 갑니다. 주로 남편만 갑니다. 그래서 주말 부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골집을 거주 공간으로 생각 안 하고 약간 콘도나 펜션처럼 생각하는 뭐 그런 경향들이 최근에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멀티 뭐 헤비테이션, 세컨드하우스 이런 게 앞으로 활기를 띨 건데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있는 X 세대 이분들도 시골에서 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는 뭐 크게 투자 가치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최근에 시장이 많이 달라졌죠. IQ가 많이 높아진 게 가장 특징입니다. 고지능화 됐다는 게 최근의 특징입니다. 이게 힘이 공룡이고 머리는 슈퍼컴퓨터고 속도는 광속으로 달립니다. 이 굉장히 과거하고는 다른 시장이 됐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양자 얽힘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서로 다 얽혀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이 다.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요사이는 뭐 경기와 고정관념이 다 무너지죠.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뭐 스테이케이션 아시죠? 휴가 멀리 안 가고 뭐 그 휴양지에서 근무하는 분들 그런 거. 그다음에 거의 워케이션이고 스테이케이션은 집하고 뭐 집에서 뭐 방콕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아파트가 복합 주거 공간으로 좀 바뀌고 있는 홈코노미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거, 업무, 레저, 뭐 헬스 기능이 다 합친 어떤 그런 경향.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삼식이 시대는 가지 않을까 봅니다. 영식이 시대가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진화하는 형태 이렇게 보십니다.
햇반 시대에 무슨 삼식입니까? 예, 저도 집에서 밥 잘 안 먹습니다. 햇반하면 금방 극복할 수 있어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 금방 얼마 안 남는데. 이게 어디냐면은 중국에서 우리 중경 임시정부 아시죠? 예, 중칭. 거기 인구가 2천만 넘습니다. 중칭이. 근데 거기에서 삼엽댐까지 내려오면서 제가 찍은 거예요. 이게 중경 외곽입니다. 뭐예요, 다 이거? 해운대 같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맨하탄화잖아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특징은 뭐냐면 최근 제가 공부를 해보면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도 전부 다 뭐예요? 약간 맨하탄화 되는 게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이 장강이거든요. 양재강. 여기에 고기보다 핸드폰이 더 많이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사진 찍다가 다 떨어뜨려 가지고 고기보다 핸드폰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마 앞으로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좀 심해질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1260만 채 정도가 있는데 전체 주택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64.6% 정도, 60%를 넘었습니다. 우리가 1970년도에 0.8%밖에 안 되던 게 어느 순간 아파트 공화국이 돼버렸습니다. 골치 아픈 거죠. 뭔가 이게 그래서 아파트를 약간 좀 과거하고 좀 달라진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고 싶었는 거는 MZ 세대의 공간 욕망 아까 말씀을 드렸고,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그 트렌드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패스트 팔로우 같습니다. 빨리 흐름을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지식은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혹시 이미 유통기간이 지난 우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지식의 반감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지식 절반 정도가 쓰레기로 바뀌는 걸 지식의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 경제학이 9년밖에 안 됩니다. 학습 기억을 계속해서 늘려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 또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이제 우리 박세익 우리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부동산 전문가지만 우리 젊은 세대보고 부동산 공부하지 말고 글로벌 금융 공부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지방 거주자일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왜냐하면 트렌드가 부동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뭐냐면은 지금 트렌드는 로컬에서 글로벌로,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로컬이면서 대면 자산이잖아요. 이 비중을 50%로 줄이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보면. 부동산 축소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자산으로 비중을 더 늘리셔야 될 겁니다. 많은 은퇴하신 분들이 걱정이 뭐냐면, 그러니까 고위 관료하신 분들이나 고위직에 계시던 분들이 공통적인 게 금융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 진짜로 너무 진짜 없어. 물론 관심 갖는 분들은 많은데 대부분이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방향성으로 본다면은 사는 집 빼고는 글로벌 금융자산으로 배팅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게 아마 지금 인구 쇼크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상대적 어떤 그런 뭐 안전지대 혹은 우리가 생존 비법이 아닌가. 그러면은 이 집도 말이야, 아까 그죠? 집도 아무래도 젊은 세대의 어떤 욕망을 반영하는 곳, 그 지역이 연령대가 좀 낮은 곳, 그죠? 그다음에 외곽보다는 도심, 이런 쪽으로 아마 초점을 맞추는 게 뭐 절대적 안전자산은 없으니까 나름대로 어떤 상대적 안전자산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그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마법의 해결사와 마법의 상품을 찾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어떻게 하려 그러면 이 앞으로 인구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어떻게 하려? 레드오션으로 접어드는데 어떻게 하려? 그럼 나의 살 길은 도대체 그러면 뭐로 할 거냐 얘기했을 때 오늘 드리고 싶은 거는 자산을 글로벌 금융 쪽으로 많이 할애하라, 50% 이상 할애하라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나의 욕망이 아니라 젊은 세대, 바로 뭐? MZ세대의 공간 욕망을 욕망할 때에 내가 인구 쇼크로부터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30대에서 40대 되는
여성, 3, 40대 여성들의 공간 욕망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소비 패턴을 이해하시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투자에서도 상당 부분은 저는 인사이트가 될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예, 요거로 제가 마무리하고 질의응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 두 번째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원갑 수석 전문위원님은 지금 부동산 쪽에서는 아주 제일 탑 리더로 강의를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부동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해외 자산을 투자하자 뭐 이런 제안도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세션에서 그런 분야 얘기를 좀 많이 다룰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질문이 먼저 이제 우리 우리 박 대표님께서 먼저 하신 내용 중에 금리 인하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10월에 금리를 아마 기준금리를 한은에서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여지고 있는데요. 질문이 정부가 지금 서울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는 서울 집값과 이로 인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가계대출 규모에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기준금리 인하와 가계대출 규제라는 두 요인이 상충된 상황에서 앞으로 집값이 이건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단기적인 좀 어떻게 보면 전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한 2년에서 한 3, 4년 이런 정도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게 균형치라고 말씀을 올렸잖아요. 금리 인하는 상승 요인이고 대출 규제는 하락 요인이죠. 그죠? 이 두 변수들이 시속 게임을 하는 건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의 핵심 지역들은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왜냐? 담보대출금리, 주담대 금리가 지금 뭐예요? 한때 2%까지 떨어졌고, 그죠? 두 번째로는 신고가를 갱신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보면은 상당 부분은 선반영돼 있다고 보고, 오히려 아마 금리 인하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은 게 지방시장입니다. 지방은 집값이 싸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안 내요. 근데 오히려 금리 인하하고 집값이 오를 것인지에 대한 기대치에서 결정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방은. 근데 서울은 기본적으로 수도권도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집값이 싸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문들을 많이 보면은 특히 서울은 금리 인하보다 대출 규제가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 수도권 경우에는 아마 경기나 인천 쪽으로는 거래량이 뭐 그렇게 확 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집값이 싸기 때문에 일부 탈서울 내집 마련 수요가 일부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서울 핵심 지역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대출 규제가 좀 심해지면서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근데 곧바로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작년하고 약간 지금 같이 가는 모양새거든요. 작년에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가 작년에 8월이 거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때 거래 상투였거든요. 9월에 고점을 찍고 10월부터 한 3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대출 규제하고 작년에 우리가 9월 27일부터 했던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판매 중단하고 50년짜리 모기지 중단, 이게 영향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근데 작년에 10월부터 집값이 빠진 것은 제가 봤을 때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한때 장중에 5%까지 넘었단 말이에요. 이게 채권 시장 발작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잖아요. 금리가 오히려 낮아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집값이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는 숨고르기 정도가 올 연말 정도까지 장세를 보는 거고, 지방은 오히려 지금 약간 반등까지는 아니고 그냥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좀 바닥을 다지는 양상. 실제로 보면 지방의 실거래가 아파트 지수를 보면요, 7월에 0.2% 올랐습니다. 6월도 플러스 났고, 그래서 지방이 뭐 약간 편차가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무조건 지방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모든 자산 가격은 결국은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면 우상향합니다. 다만 기울기만 약간 차이 나는 거예요. 모든 자산이라는 것은 동조화를 하는데 기울기가 좀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 금리가 인하되면 아까 우리 박세익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면 그동안에 반영이 안 된 거 있잖아요. 토지, 상가, 빌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됐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죠? 그럼 그쪽은 약간 거래가 좀 늘어나는 단비 형태, 단비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서울 아파트는 상당 부분이 지금 선반영돼서 금리 인하 효과가 크진 않다. 그렇지만 뭐 서울 외 수도권이라든지 뭐 경기 인천이나 지방 아파트는 조금 더 거래가 더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나머지 결국은 비아파트 쪽은 좀 숨통을 트는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이요, 지난 7월에 얼마 정도 되냐면 신규로 보면 96%, 96%. 그다음에 이게 잔액 기준으로 보면 6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고정금리가 많다는 것은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좀 뭐예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가 13년에 고정금리 비중이 23%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잔액 기준이 64%까지 올라왔잖아요. 일본을 보니까 작년에 변동금리 주담대가 얼마 정도 되냐면은 무려 80% 가까이 돼요. 80%. 일본은 우리나라 다릅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고정금리 비중이 많아진 것도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그런 것보다 오히려 뭐예요? 대출 규제의 어떤 그런 영향도가 좀 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이다. 이게 다각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금리와 이제 대출 규제의 어떤 그 강도 면에서 대출 규제가 더 강도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지역마다 네. 특히 서울에서도 이제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상승률이 사실상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지역에서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그 자녀를 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한 지역이 과연 어떤 지역이 유망할지 혹시 잘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신 지역으로 유망한 투자 유망 지역이 서울에서 아직 좀 가격도 싸지만 여긴 정말 앞으로 괜찮을 거다. 이런 입지적인 그런 어떤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 한번. 그거까지 알면 오늘 안 나왔죠. 우리 사람 어디 가서 부동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도 맞힌 적도 없는데 자꾸 이 부동산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런 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행정구역으로만 보지 마시고 생활권역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청하고 강남역 사이에서 통근 어떤 접근성, 이게 그 가까운 곳이 진정한 인서울이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구역으로 보지 말고 생활권역으로 보시라는 말씀. 두 번째로는 35세 여성이 어디 가서 살고 싶어 하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거기가 유망지입니다. 왜냐? 그 세대가 가격을 형성하고 시장의 트렌드를 만드니까요. 그래서 아마 내 딸이 35세가 안 됐으면은 딸의 언니한테 물어보십시오. 딱 10명만 물어보면은 답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30살밖에 안 돼가지고 좀 나중에 좀 그 내 조카들도 좀 나이 된 애들은 한 30살 한 중반 정도 되거든요. 걔들한테 한번 더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항상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자기의 이게 선험적 어떤 그런 가치라든지 자기 경험론으로부터 못 빠져나와요. 그러지 말고 항상 아랫세대들이 어디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건지, 그들의 욕망이 어딘지를 보시면은 저는 진짜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우리 박원갑 우리 수석 전문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팁으로 삼을 만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우리 수석 전문위원께서 주제 발표와 또 답변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해줬습니다.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